지구 혁명을 향한 도전. 인간과 환경을 말하다. 이케다 다이사쿠, 에르스트 유, 폰 바이츠 제커. 3장 저탄소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지구 온난화는 문명론적 과제. 이케다, 불전에는 현자는 평온할 때 미래의 위기를 생각한다. 반면 위기가 닥쳤을 때도 대응하지 않고 안온만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현재 위기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기까지 내다보고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올해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의 20주년에 해당해 리우 플러스 20이라고도 불리며 현대 지구사회의 과제인 환경 문제와 기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 발전 및 빈곤 퇴치의 맥락에서 본 녹색 경제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두 가지가 주요 의제입니다. 리우 플러스 20의 연원이 된 1992년의 지구 정상회의에 바이치제커 박사는 독일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10주년을 기념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회의 2002년에도 유엔 자문위원회의 멤버로 준비에 임하셨지요. SGI도 1992년과 2002년 회의에 대표가 참석했고 저 또한 2002년 회의 때 환경 제안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들 이번 회의의 향방을 대단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이치 제커, 리우에서 열릴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정상회의에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변화가 어디까지 진척되고 결정될지는 완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원을 낭비하며 단기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녹색 경제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동맹을 형성하고 우리에게 대항하는 사태를 우려해야 합니다. 녹색 경제라는 개념은 유엔 환경 계획 사무국장 아힘 슈타이너가 주도한 훌륭한 구상입니다. 녹색 경제는 인간이 자연이나 환경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빈곤을 퇴치하고 더 나아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본질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생활 습관 및 기술과 녹색 경제라는 개념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상당한 괴리가 있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경우 환경과 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케다 리우 플러스 20에 앞서 유엔 환경 계획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 국내 총생산의 2%를 투자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저탄소형의 자원 효율이 높은 녹색 경제로 이행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각국이 어떠한 형태로 공통된 행동을 도모하면 좋을지 그 대응에서 하나의 축이 되는 부분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제 협력일 것입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발생원의 약 60%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화석 연료 소비 등에서 발생한다고 여겨질 만큼 비중이 큽니다. 이런 과제에 대해 박사께서는 저탄소형이면서 자원 효율이 높은 녹색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시하셨지요. 바이치 제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기술 진보를 위한 새로운 순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며 인간 활동의 추가적인 확대, 과도한 지하 심층 채굴, 어류의 난획과 화석 연료의 과잉 연소가 머지않아 지표면과 인간의 생활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견해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답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저보다 뛰어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미국의 에이모리 로빈스 씨와 헌터 로빈스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후 호주의 찰리 하그로브스 씨와 그의 팀이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저의 저작 팩터4와 팩터5의 근원이 되었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5분의 1만으로도 부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팩터5의 주장은 인류에게 매력적인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팩터5에서 우리가 공을 들인 부분은 합리적인 현실적 접근법을 제공함으로써 2050년까지 온난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 점입니다. 이케다. 지구 온난화는 각 지역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상재해를 초래하고 빈곤과 기아를 확보하며 분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등 21세기의 글로벌 위기를 상징하는 문명론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부유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예외 없이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경고했듯이 누구도 방관자로 끝나지 않는 성질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인 복합적인 위기임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래를 갉아먹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의 추진, 또 풍력, 수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같은 재생에너지의 도입은 박사가 쓰신 보고서 팩터4와 팩터5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지요.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방법이며 더 큰 폭의 에너지 효율 향상 수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가동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원전이 늘고 있어서 향후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 일상적인 절전의 실천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사회 전체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치 제커,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에너지 생산성 면에서 세계 리더였지요. 전력과 연료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에서 보합 상태로 되자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재련하는 공정처럼 에너지 집약형 산업 중 일부는 일본을 벗어나 국외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산업계는 이를 대신해 제5세대 컴퓨터, 신칸센, 디지털 영상, 파인, 세라믹스 등을 개발하였고 이 모든 개발 기술이 에너지 효율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었지요. 신칸센 덕분에 비행기와 자동차 외에도 고속 이동이 가능해졌고 디지털 영상 개발로 화상 회의가 가능해져 이동할 필요가 줄었습니다. 또 파인 세라믹스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하이테크 기기의 핵심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5년간 일본의 에너지 생산성 평균값과 경제 효과가 급격히 향상되어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일이 반드시 경제적 번영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공식 정책으로 삼았고 에너지 절약 분야 등의 탑 러너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진해서 기후에 관한 교토회의 COP3,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를 주최했습니다. 또 녹색 구매 네트워크에는 수천 개나 되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가입했지요. 게다가 일본은 자원 효율성 면에서 순환형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3R 원칙,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사용, 재자원화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자원 생산성 분야에서도 일본이 쉽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쪽은 확실히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일본 전력 사업 대부분이 원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원자력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에너지 기술에는 그동안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멜트다운 노심 용해가 이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후부터 저는 기존의 방침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일본에 생겼다고 봅니다.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효율성의 길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산업의 활력을 해치지 않는 형태로 또 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 형태로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궁리해야 합니다.